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인일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저희 손윗동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됐고요.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한 분과 아주버님네가 계십니다. 남편의 형이요. 저희는 딸아이 하나 있고 아주버님은 아이가 없으세요. 아주버님네는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저희 신혼 때부터 둘이 싸워서 사내 만에 집을 반으로 나누네 만에 한 번씩은 난리 쳤었고 부부싸움을 걸핏하면 저희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하도 해서 시댁으로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있어요. 진짜 민폐였죠. 가뜩이나 고혈압과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그런 형님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건강은 더욱 악화되셨어요. 입퇴원도 반복하시고 체력이 갑자기 훅 안 좋아지시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 6살 때인가 그랬으니 이 이야기는 2년 전 이야기네요.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지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3시간 거리, 아주버님네는 시댁과 4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연락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안 계셨어요.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수행 맞고 좀 진정하니 괜찮구나. 지난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 그러게 추운데 왜 밖에서 2시간이나 산책을 하셨어요? 그야, 니네 형이 형수랑 우리 집 왔다가 또 싸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였잖냐. 아주 골이 아파서 밖에 있었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자꾸 어머님 댁에서 싸운대요? 싸울 거면 본인 집에서나 싸우지. 그리고 왜 병원엔 아무도 안 오셨고요? 3시간 넘는 거리 사는 저희가 먼저 오다니요. 모르겠다. 연락은 했는데 둘이 또 심하게 싸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번에 이혼을 할 것 같아. 네? 결국 이혼이요? 그랬어요. 아주버님의 잦은 투자와 사업 실패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시더니 결국 갈라설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돈 때문에 결혼한 사이라 이혼 위기에서도 다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부부였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긴 불화 끝에 결국 이혼한다 하더군요. 둘이 진흙탕 싸움 끝에 아주버님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또 다른 사업을 하러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혼 처리를 하지 않고 훌쩍 떠났더래요. 형님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위자료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댁까지 찾아와선 시어머니에게 당장 큰아들 찾아와서 이혼하게 해달라 난동을 피웠다더군요. 시어머님도 당장 큰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두 모자가 짜고 본인한테까지 사기를 친다 어쩐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도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면서 형수 그만 좀 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형이랑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고요. 형수가 선택한 결혼 형수가 말아먹어 놓고 왜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자꾸 난리야. 뭐라고? 싹수 없기로는 두 형제가 똑같네. 똑같아. 내가 니들 둘 다 폭삭 망하길 매일 물 떠놓고 빌 거야. 그렇게 앙칼지게 저주를 퍼부어버리곤 종적을 감추었었던 형님입니다. 형님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다 쓸 수는 없고 대충 형님네 부부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만 써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몸이 아주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이는 어린데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겁도 없이 덜컥 모셨냐고 제가 멋 모르는 애송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제 발로 시어머니께 찾아가 합가하자고 하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글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엄마 같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집을 나가서 친정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셨다거나 선을 봐서 한 결혼도 아닌 그저 순간의 실수로 생긴 저 때문에 하신 결혼이라고 고모로부터 들었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저를 두고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리셨고 저희 아빠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저를 잘 키워주셨던 거죠. 그래도 살면서 엄마 없는 서름은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걸 보면 저희 친정아빠가 참 금이야 오기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 없이 결혼했고 꼭 엄마가 안 계셔서라기보다는 제가 워낙 덜렁대기도 하고 공부하랴 회사 일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살림에 소질이 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요리도 더 잘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집안일도 참 야무지게 잘해요. 맞벌이에 아이도 어려서 집이 개판 5분 전 되기 십상이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희 집은 늘 모델하우스 뺨친답니다. 쓰다 보니 남편 자랑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만큼 시어머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많이 부족한 저임에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눈치 주는 말씀이나 구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고모도 저더러 엄마가 없어서 손이 야물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9세대이신 시어머님도 저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혀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일하느라 힘들지 고생한다. 아이 낳고 몸상이 어쩌니? 아들 보고 산후보약 더 비싼 것 좀 지어오라고 해야겠다. 딸이 없어서 제가 딸 같다며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시어머니도 존경하는 제가 안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할머니를 참 좋아하니. 그리하여 24평이라 좀 좁지만 작은 방 하나를 겨우 비워 쓸고 닦고 어머님 쉴 곳을 만들어드리고 모셨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안내해드리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라고요. 고맙다. 너희 방도 없을 텐데 어찌 이렇게 공간을 냈어. 저희는 방 없어도 돼요. 어차피 안방에서 다 같이 자는데요 뭘. 지원이 방만 하나 있으면 되죠. 남는 방 창고로 써서 뭐해요. 어머님 여기서 푹 쉬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모셨지만 어머님은 한 달에 2주 정도만 늘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비좁아서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만도 한 게 어머님은 32평짜리 집에서 혼자 사시거든요. 아버님이 생전에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소망하셔서 약간 무리를 해서 평수를 넓히셨었죠. 그 집에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다는 게 유감이지만 어머님 살고 계신 곳은 지방이지만 꾸준히 개발도 되어오던 곳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도 호황이라 집값이 거의 3배는 뛰었습니다. 어느새 9억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반대했었습니다. 엄마, 그 집 팔아서 작은 집 간다 해도 그 차액 다 형한테 빼앗겨. 엄마도 알잖아. 형이랑 형수가 이 집 엄청 탐내는 거 무조건 갖고 있어. 이 집 담보로 뭐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다. 저희 남편이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했고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몇 번이나 집 팔아 돈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집을 팔지 않으셨어요. 큰아들에게 빚을 내서 해주든 아파트를 팔아서 해주든 금세 증발되어 아무 의미 없어질 게 뻔하다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해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며 남겨놓으신 유산이며 죄다 긁어모아 결혼하고 나서도 5, 6억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짜내어 얼마라도 얻어가려고 혈안이었던 그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아파트라 시어머니께서 더욱 애착이 있었고 먼저 하늘로 떠난 남편의 흔적이 있어 더욱 애틋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류상 정리만 안 했지 이혼한 상태인 형님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신 서로 엮일 리 없을 거라 확신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볼장 다 보며 헤어졌었거든요. 과정에서 폭력도 있었고 경찰도 두어 번이나 왔다 갔으며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부는 서로를 아주 싫어해요. 돈 밝히는 형님은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치를 떨었고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매일 명품 쇼핑에 혈안이 되어 몰래 카드빚까지 만드는 형님에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재결합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합쳤으니 저희는 축하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 핑계로 그 부부가 시댁에 왔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형, 또 싸우려고 재결합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잡으면 그만 내고 잘들 살아. 엄마도 많이 늙으셨잖아. 속 좀 그만 썩이고. 저희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고 형님네는 하하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가족이 될 거라 예상 못했는데 기적처럼 저희 모두가 한데 모여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감격하셨는지 눈물마저 글썽이셨습니다. 진작 정신들 차렸으면 좀 좋아. 이렇게 다들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먼 길을 돌아왔어?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 살게.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철이 너무 없었어요.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성도 했어요.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님한테도 많이 죄송했어요. 형님이 전에 없이 싹싹하게 굴며 이제 제대로 된 맏며느리 노릇 좀 해보겠다는 선언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이제야 좀 화목한 집안이 되려나 싶어 남편과 함께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 되어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계셔야 할 어머님이 댁에 안 계시더군요. 이리저리 집을 찾아봐도 안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께서 흐느끼며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저 어머님 모시러 왔어요. 나 여기 네 형님네 집이야. 형님네 집이요? 그럼 대전에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대전이 아니라 그 옆에 작은 시골이야. 와보니 얘네 웬 시골 폐가 같은 데서 살고 있지 뭐니. 네? 시골이요? 아니 어머님, 일단 제가 갈게요. 횡설수설 무슨 말씀인지 모를 통화에 일단 문자로 주소부터 받아 냉큼 달렸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 도착한 그곳은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폐가 수준의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어디고요? 동서, 사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사실 알다시피 우리 사업도 쫄딱 망하고 돈도 없잖아. 같이 잘 살아보자고 재결합하긴 했는데 대전 아파트는 다 넘어갔고 아쉬운 대로 우리 수준에서 살 집 구하다 보니 여기밖에 없더라고. 여기 단돈 700만 원에 매매했어. 대박이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은 야외에 있었으며 심지어 부엌은 아궁이었고요. 방이라고 거실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 하나가 끝이었어요. 거미줄도 듬성듬성 있고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런 곳을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집이랍시고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충격받으시죠. 옆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큰아들 내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절망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형님은 애써 씩씩한 말투로 왜요 어머님, 저희는 좋아요. 그만 오세요. 여기서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니 어떻게 골라도 이런 집을.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린 괜찮아. 오히려 형님네 부부가 어머님을 다독거리며 위로해주는데 그 모습이 몹시나 이질감 들여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약간 어색한 연기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재결합한다고 나타나 사이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이상했고, 그 명품 밝히고 돈돈거리던 형님네 부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구하고 또 시어머니까지 떡하니 초대해 그 집을 보여준 건 모든 것이 수상하리만큼 이상했어요.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다며 급히 집으로 모셔왔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마음이 좋지 않아 시댁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예상보다 빨리 댁으로 돌아가셨고, 그 사이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형님네 부부가 시어머니께 합가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불효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제대로 큰아들 맏며느리 노릇해보고 싶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했대요. 어머님이 망설이시자 형님이 나서며,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어머님이 별로 안 내키시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 집 팔아서 우리 같이 시골에서 살아요. 네? 어머님 이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매일매일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일구면서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사셔야죠. 그래야 건강도 좋아진다고요. 제가 좋은 음식으로 어머님께 매일매일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아니, 몇십 년 살던 집을 당장 나와 어떻게 거기로 간다고. 나는 지금이 좋다. 어머님, 저희 이제 새 마음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도시 같은 세속적인 곳에서 사는 것보단 이런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사이도 좋아지고 다른 생각도 안 들어서 좋아요. 저희 재결합한 거 보기 좋지 않으세요? 아, 그건 그렇다만 저희는 어머님이 꼭 필요해요. 어머님 모시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고맙구나. 그치만 어머님도 그 집 팔아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세요. 거기 친구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 집 파셔서 딱 1억만 내어서 여기 리모델링하면 어머님 살기도 편하실 거고 아주 끝내줄 거예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어머님 꼭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만 낼름 잘 살겠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어머님 모시겠다는 말도 안 했겠죠. 저희는 어머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작은 아들네만 의지하세요? 저희 진심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은 그렇게 잔뜩 압박하다시피 하며 시어머님을 설득하셨다네요. 안 그래도 불화로 10여 년을 살아 속썩였던 큰아들 내외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게다가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했으니 이제라도 모시고 살고 싶다며 달콤한 제안을 해오셨으니 어머님 딴에는 너무나 고민이 되셨겠죠.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집을 팔아 형님네와 합가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죠.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왜 멀쩡한 집을 굳이 팔고 들어가냐. 그것도 그렇고 둘이 언제 또 틀어져 버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고 형님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정말 너무들 하네. 그 아파트 본인들한테 안 넘어오니까 샘나서 그렇지? 그 전에도 그렇게 집 팔지 말라고 결사 반대들 하셨잖아. 그래서 어머님 모시면서 집은 늘리는 거지? 나중에 권한 내세우면서. 참 속들이 어쩜 그리 시커매? 시커먼 건 형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 아파트 1평 현관도 관심 없으니 형님네도 그냥 여기서 물러나세요. 합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어머님 아파트 팔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 그지 같은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지 같다는 건 아시네요? 대체 왜 그런 그지 같은 집을 사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만들 해라. 어머님께서 시끄러운 소란에 못 견디시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 관리하기도 힘들었어. 내 나이는 먹어가는데 30평대가 가당키나 하니 안 그래도 머지않아 적은 평수로 이사 가려고는 했어. 얘네들이 나랑 살면서 서로 부부의 애도 다지겠다고 하니 내 평생까진 모르겠다만 일단 같이 살려고 한다. 작은 애기야, 너무 걱정 말거라. 어머님, 엄마. 그렇게 어머님은 결정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바로 내놓으셨고
마침 바로 팔렸다더군요. 대망의 계약날 어머님께 전화드리니 점심 먹고 부동산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여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나 어머님 정말 그 집 안 파셨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대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엄마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신 모양이니. 그때 문득 형님네 새로운 집이라던 그 낡은 시골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입술만 물어뜯다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등기부 등본 사이트를 열어 그 집 주소를 쳐봤습니다. 마침 어머님께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던 주소가 있었기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열람하게 되었어요. 어라?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형님은 그 집을 매매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전혀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형님네가 매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동네 마을 이장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이른 아침이라 실례되었지만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거기는 원래 저기 도시 사는 김씨가 농사철에만 내려와 쓰는 별장 같은 곳이요. 원래는 사람 안 살아. 그런데 어떤 부부가 그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라면서 집을 잠깐 빌렸다더라고. 이 동네 내려와서 수제비 몇 번 사 먹길래 내가 봤지. 그 부부도 거기 안 살아. 내가 알아. 그럼 그 집은 거의 내내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차가 올라가면 내가 알지. 그런데 며칠 내내 인 적이 없어. 이제 알겠더라고요. 형님네는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 집을 산 적도 없고 살고 있지도 않았죠. 재결합한다는 것도 뻥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어머님 동네로 즉시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어머님은 이미 시댁에 안 계셨어요. 바로 아파트 단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부동산에는 어머님과 형님 내외 부부가 있었고 시댁을 매매한다는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계약 직전인 것 같길래 제가 그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뺏으려 들더군요. 제가 그 시골집 등기부 등본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매매하셨다면서요? 그 집 리모델링해서 어머님 모시고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매매 안 되어 있던데요? 뭐? 아니 사실 아직 매매 전이고 여기 이 아파트 팔리면 사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거짓말. 어머님한테 이 시댁 판돈 가로채려고 하셨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왜 거짓말까지 해서 이 집을 팔려고 했냐고요? 이게 뭘 한다고? 야, 내놔! 벼랑간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손을 뻗은 형님에게 저는 강스파이크로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님까지 놀라 저희를 막으려 들었고 어머님은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에 그저 입을 틀어막고 계셨을 뿐이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을까요? 결국 저희는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애초에 재결합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위자료로 2억을 요구했고 돈이 없기도 하고 또 줄 생각도 없었던 아주머님은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형님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네요. 시댁 아파트가 팔리면 9억이 나오니 본인한테 2억을 줘도 아주버님한텐 7억이나 떨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큰아들이 가서 팔자고 난리치면 절대 안 믿을 테니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달콤한 제안을 한 것이죠. 불안당 같은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그 말에 옳다구나 하며 같이 연기를 하여 어머님을 속였던 거고요. 어차피 시댁 날려먹어도 착한 저희가 어머님을 거두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본인 어머니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며 큰아들과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이젠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입맛만 쩝 다시며 그렇게 연락 끊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불려우 같은 형님 역시 당연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희 가족이 어머님 이끌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신과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그때보다 훨씬 많이 회복하셨어요. 건강도 어느 정도 좋아지셨고요. 물론 한 번에 좋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숱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역시 의미 없다는 걸 깨달으신 어머님께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신 덕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과 어머님 댁을 번갈아 지내시며 저희 아이 재롱도 보고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기를 펼칠 수 있는지 대단들 하네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보라면 아마 잘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속에 불이 난 듯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나마 속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저는 아이 둘 있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1,200만 원 정도 더 높은 직군에 일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 낳고 회사를 부득이하게 관두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한심하게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갓난아기 안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고 회사 직군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합쳐서 4, 5개월밖에 쓰지 못합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에 휴가 쓰기가 자유롭지 않았고 친정이나 시댁이나 아이 봐주실 여력이 안 됩니다. 주변에 도움 요청할 만한 믿음직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첫째 아이도 툭하면 어린이집 휴원 공지가 내려오니 맞벌이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남편보다 더 높으니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렇듯 저 포함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제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지만 둘째가 많이 건강해지고 아이들 다 크면 또 다른 기회로 사회에 복귀하자 마음 먹었죠. 저희 남편도 제가 경력 단절이 된다는 것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지만 모두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 안타까워해도 제 선택을 응원해주고 본인이 더 열심히 벌겠다 다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제 퇴사를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이유요? 저희가 청약 당첨되어서 2년 뒤에 신도시로 이사 가는데 그 아파트 대출금을 어떻게 외벌이로 갚냐 걱정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참고로 아들 사랑이 엄청나십니다. 손주보다도 아들이 우선이에요. 물론 내 자신이 평생 애틋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걸 티내진 않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지만 난 아냐. 우리 아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돼도 내 새끼는 하나뿐이다. 손주는 손주일 뿐이야. 내 아들이 먼저지. 남들 앞에서도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남편 나이 40 다 되도록 시어머니가 남편만 바라보며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려 들고 아직도 품 안에 자식 마냥 끼고 돌려고 하니 독립적인 성격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보통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가 많던데 저희 남편은 유니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건 없고 집안일은 본인이 더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저도 남편을 무시한 적은 없지만 남편도 그걸로 자격지심 가진 적 없고 늘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남들도 정말 괜찮다고 엄지척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까지 어머님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단돌이 시켰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개 여자친구일 뿐인데 매일같이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 운동화가 많이 더럽던데 좀 빨아라. 세탁소에 맡기면 황변 생기니 네가 네 손으로 빨아서 그늘에 말려라.
데이트하면 외식하지 말고 네가 좀 식사를 차려서 울 아들한테 해줘라. 데이트 비용은 적당히 반반씩 내라 등.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날 만한 경악한 소리를 전 여친에게 하셨다네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 소리를 듣고 옆에 붙어있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치며 내가 사귀는 여자한테 또 이러면 어머니고 뭐고 평생 안 보고 숨어 지낼 거다 화냈다네요. 그 이후로 충격받아 아들한테 미저리 짓을 끊으셨대요. 저랑 사귈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음에도 단 한 번도 본인의 진심을 내비치지 않고 꾹 참으셨나 보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그러운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해서 저희 부모님도 깜빡 속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들 가진 갑질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결국 결혼하고 나서 한번 제대로 터졌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세댁 신고식 제대로 하며 혼났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리 비워 집에 없을 때 몰래요. 남편이 편의점 볼 일이 있어 시아버지랑 잠깐 나갔었고 저는 시댁 강아지랑 웃으면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짝 소리와 함께 등짝이 갈라질 듯 아프더라고요. 놀라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서 계시더라고요. 아까 다 같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참 자애롭고 부드러웠던 시어머니셨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해서 다짜고짜 제 등짝을 때리시니 황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놀라 물었죠. 어머니, 저를 왜 때리세요? 너 아까 집에 들어올 때 네 남편보다 먼저 신발 벗고 들어왔지? 네? 집에 들어올 때요? 그래,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와야지. 너 혼자 앞서서 홀랑 들어오면 어떡하니? 여기가 네 집이야? 네? 어머님. 앞으로는 네가 남편 뒤에 따라 들어와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기 전에 네 남편 먼저 챙겨. 네 남편이 갈비는 몇 번 뜯었는지 애먼 나물 쪼가리나 먹진 않는지 네가 매사 잘 챙겨 먹이란 말이야. 어쩜 그리 너만 맛있다고 호호거리면서 먹는다니? 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 그거야.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셨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180도 표정과 말투를 바꾸시며 어머, 벌써 왔어? 나는 새액이랑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려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어요. 이게 시집살이라는 건가? 시짜지지, 바로 이런 거구나. 나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고 낯선 시댁에서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갑질을 당하다가 반가운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께서 당황스러워 제게 왜 우냐고 건네 묻는데 저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새애기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시애미 된 마음으로 한마디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니? 그래,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새애기야, 편하게 쉬다 가라. 나는 그냥 안방에서 문 닫고 있을란다 하시며 흐느끼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좌불안석이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죠. 남편이 뒤이어 저를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제 남편이 저 못 따라 나오게 잡는 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열받았어요. 그렇게 저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왔었고 신혼집 도착해서 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신혼집 도착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극을 알아차렸어요. 엄청 싸우고 왔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남편에겐 세상 자상하고 다정하지만 그 전에 전 여친한테 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저랑 만나고 결혼하면서 절대로 전처럼 아들 만나는 여자한테 월권하거나 질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긴 했지만 내심 본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올까봐 경계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가면서 잘 살으라고 한 소리 했고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었죠. 맥락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물어본 결과 시어머니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고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다시는 와이프 데리고 시댁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온 거라네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이 말하기를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엄마라지만 정말 이해도 용납도 안 돼. 사실 우리 엄마도 20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아니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하나? 많이 당하셨거든. 남편이랑 아들이 그저 세상 최고인 줄 아셔. 엄마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남자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숨막히고 반감이 들어.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좀 병적으로 심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자세히 말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비는데 진짜 마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절대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써놓고 결혼했고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답 없어. 그냥 당분간, 아니 우리 집은 나 혼자 가든지 할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해 놓을게. 너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말라고. 솔직히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잖아. 너 일도 바쁜데 우리 엄마 일로 힘들게 하는 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너무 미안하고. 내 말대로 하자. 미안해 여보.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더러 왜 명절에 시댁 안 가냐고 물으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속사정을 다 말하진 못하고 그냥 시댁에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 첫째도 낳아 정신없이 키우게 되었어요. 시댁은 전에 말했다시피 남편만 갔고요. 제가 이제 아이도 많이 컸으니 데리고 시어머니 한번 보러 가야 하지 않겠냐 해도 남편이 나서서 그럴 필요 없다며 본인만 아이 데리고 시댁 가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님이랑은 연락 자주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만 안 봤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셨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년 만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보러 중환자실 가고 그랬어요. 안 좋게 연락을 끊긴 했지만 그렇게 누워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잘 회복하셔서 말씀 약간 어눌해지신 것 빼고는 1년 정도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 일은 저와 시댁과의 관계에도 극적인 영향을 주게 됐죠. 아프신 이후로 저도 여느 며느리처럼 시댁에 찾아뵈어 어머님과 조우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또 그때 그 일로 저희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낸 이후 몰라보게 달라지셨어요. 저랑 단둘이 있어도 콩쥐팥쥐 새엄마처럼 구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자 앞이라 그러신 건지 아무튼 속마음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사이좋은 고부관계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를 보면 볼수록 다시 본래의 그 악독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시나 보더라고요. 은근히 구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툭 치고 가서 물이 튄다거나 제가 시댁에서 밥 먹고 뒷정리하고 있으면 꼭 제가 건드린 것처럼 유리컵 같은 걸 떨어뜨려서 깨뜨리시곤 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아, 일부러 이러시는구나. 나한테 감정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슬슬 잔소리를 가장한 가시돋친 말을 하기 시작하셨죠. 넌 어째 살이 좀 쪘구나? 우리 아들, 아니 준이 아범은 결혼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누가 살만한지는 살찌는 거 보면 안 되잖아. 넌 결혼 잘했나 보구나? 하시며 또 사람 없는 데서 은근히 매기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 워킹맘 생활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하고 부랴부랴 퇴근해서 아이 챙기느라 제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밤에 야식을 먹느라고 살이 찐 거였어요. 저 나름대로 억울한데 어머님은 제가 아주 살판 나서 살이 찐 줄 아시더라고요.
암튼 그전에는 입조심 말조심 하시던 분이 한 번 아프셨던 분이라 제가 잘해드리니 다시 전처럼 갑질 본능이 슬슬 올라오시는지 집안일, 육아, 연락 등에 대해 간섭하시며 가시돋친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허구한 날 전화해서는 욕만 안 했지 사람 숨막히게 돌아버리게 하니까 원형 탈모에 구내염에 온갖 잔병들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건강 회복하신 것에 기뻐서 미처 세심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남편에게 말하면서 좀 미안하긴 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은 죽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남편은 초상치를 준비까지 하고 있다가 가슴 겨우 쓸어내린 건데 그런 아들에게 고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걱정 주고 싶지 않았달까요?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그냥 전처럼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그래, 이제 너까지 영 끊겠다 이거니? 애미보다 부인이 우선이겠지, 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주. 머리가 아파서 아들이랑은 그만 얘기해야겠다. 내가 죽어야 네가 내 속을 좀 알겠지. 그렇고 말고. 하시며 곡기를 끊고 들어 누우셨단 얘기를 아버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한번 쓰러졌다 살아나신 분이라 그런지 그걸 볼모로 잡고 협박하시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아주 위풍당당해지셨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아프셨던 분인데. 남편의 진한 위로와 사과 아니었다면 매일같이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 둘째까지 낳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저와 아이 건강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언짢았던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 혼자 버는데 돈 좀 아껴 쓰거라. 아파트 대출금도 부지런히 갚아야 하잖니. 우리 아들 등골만 휜다. 어머님, 저 관둔 지 이제 겨우 반년 됐어요. 그전까지 제가 벌어모은 돈이 훨씬 많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가 않니? 시애미 열 뻗쳐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것 마냥. 어머님, 말씀을 또... 아무튼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전화도 자주 하고 시댁도 더 자주 내려와서 노인네들 자주 들여다보거라.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시댁에 오라고 매일같이 성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면 몸 아프다는 핑계로 저에게 온갖 집안일 다 부려먹기 바쁘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 혼자 일 시키게 두지 않았죠.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하곤 했는데 어머님은 또 그게 눈꼴 시려우셨던 거예요. 아니, 새아기 시킨 걸 왜 네가 하고 앉았냐? 새아가, 너는 그럼 저기 냉장고 위에 있는 종이컵들 그거 좀 여기 서랍에 정리 좀 해다오. 내가 냉장고 위까지 손 뻗치다가 두통이 와서 또 쓰러질 뻔했잖니. 네, 어머님. 그리고 다 정리하고는 저기 베란다에 있는 떡갈나무 좀 분갈이 좀 해다오. 뿌리가 다 나와서 볼품이 없어. 네. 그렇게 한번 시댁에 가면 땀이 뻘뻘 나도록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절대 일박은 하지 않으려 했고 저녁 먹고 꼭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몇 시간만 참고 또 어머님 건강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1년 정도 더 지켜보면 된다고 했으니 진짜 1년만 더 비위 맞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다는 심정으로 견뎌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쓰러지셔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올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일하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해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 감을 때까지만 해도 따뜻한 물이 좀 나왔는데 샤워 중간에 보면 꼭 찬물만 나왔어요. 그런 일을 서너 번 겪으니 좀 이상하다 싶어 어느 날 씻고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었죠. 어머님, 왜 씻다 보면 찬물만 나오죠?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글쎄, 노후되어서 고장났나? 우리가 쓸 때도 가끔 그렇긴 해. 보일러 점검을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점은 남편이 샤워하거나 아이들 씻길 때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따뜻한 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오고 기름진 설거지 할 때도 끝까지 뜨거운 물 콸콸 쓰곤 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던 차 이번에는 씻고 나와서 바로 보일러 버튼 있는 쪽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아까까진 온수 버튼이 켜져 있었는데 아예 보일러 전원 자체가 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보일러 전원 끄셨어요? 아니, 내가 그럴 리 있겠니? 뭐 옷 걸다가 잘못 눌렀나?